파워 투 더 스튜던트, 반갑습니다. 인물로 알아보는 물리학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남벽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댄 브라운이라는 분과 테드 창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두 사람? 그러면 이 첫 번째 시간에 왜 이 두 분을 선정했느냐? 그 이유는 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물리 하면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내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물리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친숙하고 유용한 학문입니다. 사실은 이 물리가 이 세상의 빛을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리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 있고요, 자동차를 탈 수 있고요, 기차도 탈 수 있습니다. 물리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물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물리는요,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 대부분, 모든 물리학자들은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물리가 세상에 절대적으로 쓸모 있는 학문이다, 반드시 쓰여지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물리는 맨날 쓸데없는 것만 해.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럼 왜 물리를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물리를 공부로 접근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조건들이 붙어요. 공기 저항이 없대. 마찰이 없대. 물체의 크기는 무시하래, 실의 질량은 무시하래, 용수차의 질량은 무시하래. 뭔 이렇게 무시하고 없는 게 많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연결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다른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좀 소망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를 왜 공부하느냐, 과학을 왜 공부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노벨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아직도 노벨상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노벨 과학상을 좀 꼭 받아서 이 세계에, 이 세상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존재를 좀 널리 떨쳤으면 하는 욕심이 있고요. 노벨상 너무 욕심이 과하면, 이분도 욕심이 너무 과하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 라는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좀 과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기초과학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런 연구소들의 과학 연구자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도 좀 과한 것 같아요, 분들은. 그렇죠?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에 취직을 해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물리 공부,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들 포부를 밝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눈높이를 높이면 테슬라라는 자동차의 CEO인 앨런 머스크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는 생각에서 물리 공부, 과학 공부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앨런 머스크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제 유튜브 강의를 좀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앨런 머스크가 물리학이고 이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길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꼭 이런 길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길이 꼭 물리학, 과학의 끝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직업은 바로 작가입니다. 김상욱 교수님, 요즘 가장 핫하게 물리 영역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이 책 말고도 많은 책을 쓰셨죠. 그리고 정재승 교수님 역시도 과학 콘서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여러 가지 작품 활동, 글쓰기 활동들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분들보다 앞서서, 그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죠. 역시나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십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작품들은요, 모두 과학 교양서에 가깝습니다. 단편들이 연결된 에세이 형식의 과학 교양서. 전문 작가라고 보기도 어렵죠. 전문 작가도 아니고요. 작가는 부캐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인물은 부캐가 아닌 본업이 작가이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냐? 그쵸. 앞서 말씀드렸던 댄 브라운이라는 분입니다. 이 댄 브라운은요, 직업이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과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제2외국어 뭣도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적 지식의 폭을 넓히셨겠죠. 그러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이분의 특징은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상욱 교수님이나 정재승 박사님이나 리처드 파인만처럼 물리 교양서를 쓰신 게 아니고 소설을 씁니다. 소설.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인물은 바로 테드 창입니다.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테드 창 아니야 라고 물으면 이거 떠올리더라고요. 극한 직업에서 이분 테드 창. 너는 창씨가 아닌데 왜 테드 창이냐? 맞나? 창씨가 이런 분이었죠. 이분 아닙니다. 이 극한 직업 박 감독님이 테드 창의 이분을 떠올리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 아니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중국계 미국인이십니다. 중국계 2세인가 그래요. 어쨌든 이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댄 브라운은 전공이 물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테드 창은요, 전공이 물리입니다. 물리를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도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구글인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잠깐 다니기도 하신 분입니다. 역시나 이 테드 창이라는 분도요, 직업이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작품들을 한번 잠깐 좀 볼게요. 먼저 댄 브라운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천사와 악마. 많이들 보셨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코드. 이건 저는 이제 영화는 보진 않았어요. 이 영화를 보고 살짝 좀 실망을 했거든요. 책에서 얻었던 그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다빈치 코드 그리고 인페르노라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천사와 악마라는 작품, 다빈치 코드라는 작품, 인페르노라는 작품, 로스트 심벌, 오리진, 디셉션 포인트, 그리고 디지털 포트리스까지. 이 댄 브라운의 작품은요, 적당히 과학적입니다. 적당히 문학적입니다. 적당히 예술적이고요. 적당히 학문적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사회적인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당한 요소들을 버무려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스릴러적인 작품 세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쓰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물리학, 과학에 대한 조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술에 대한 조예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조예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예들이, 이러한 어떤 지식들이 어우러져서 이러한 유명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다 읽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심지어 작품이 나오기 전에 사전 예약해서 보는 작품들입니다.
이분의 작품이 또 뭐가 나올까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강추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적당해요. 적당히 과학적이라서 머리를 쓸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사회적이라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예술적이고 적당히 문학적이라서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하, 오호 이러면서 그냥 넘기면 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읽으시면서 좀 고민 여러분들의 좀 새로운 길을 좀 찾아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작품 중에 제가 강추하는 작품은요, 천사와 악마라는 작품입니다. 이 천사와 악마라는 작품 안에는요, 쾰른이라는 유럽의 입자 물리학 연구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 쾰른이라는 곳에는요, 입자 가속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입자 가속기는 이런 형태인 거죠. 이 입자 가속기 안에서 반물질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고요. 그 반물질이 생성됨으로써 얘기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물질이 뭐지? 라는 생각으로부터 어떤 고민의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반물질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 책 안에 반물질에 대해서 적당히가 중요해. 적당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댄 브라운이라는 이 작가가 이 반물질이라는 물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설로 연결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이 천사와 악마라는 작품 세계 안에는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종교 재판을 받았던 지구는 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1600년대, 1500년대부터 시작된 종교와 과학의 대립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과학의 역사, 서양 과학의 역사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여기서 적당히를 계속 강조하는 건 공부하듯이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읽으면서 적당히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의 작품 세계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적당히 과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수학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책을 쓸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데카르트, 뉴턴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흐름이 있고요. 우리가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봤음직한 그 비밀결사대, 일루미나티 혹시 들어봤죠? 그 일루미나티에 대한 얘기도 여기 안에서 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다뤄지는 내용이야. 한번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테드 창이라는 인물입니다. 테드 창이라는 인물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컨택트. 이게 2016년도 작품인가 그래요.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진 않았고요. 볼 계획이긴 한데 보지 않은 이유는 아까 천사 악마에서 얻은 실망감을 또 느끼고 싶지 않아서 책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2016년 작품 컨택트입니다. 이게 2004년인가 6년의 작품 컨택트도 있어요. 그 컨택트는 테드 창의 작품을 영화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과학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어쨌든 테드 창은요, 당신의 이야기라는 단편집입니다. 그리고 숨이라는 단편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길지 않아요. 댄 브라운 작품은 이따만한 책이 2권짜리가 한 권입니다.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테드 창 작품 안에는요, 짧은 소설들이 6, 7편씩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내용들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부담 없이 이런 과학적 배경 아래 이러한 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테드 창 작품은요, 적당하진 않습니다. 조금 과학의 철학적이고요, 조금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짧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책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도 얻어낼 수도 있고요.
이 테드 창이 이런 작품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댄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된 물리학, 전문화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어쨌든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러한 세계가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좀 많이 던져주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당신의 이야기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당신의 이야기에 다뤄지는 굴절이라는 현상입니다. 이 굴절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작품 세계를 통해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 하나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좀 내용 전개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굴절 현상은요, 빛이 가다가 꺾여가는 현상이죠. 그러면 조금 물리를 아는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왜 꺾여가죠? 그렇죠. 바로 공기 중에서 진행하던 빛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속력차 때문에 꺾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왜 속력차가 있으면 꺾이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명확하게 그럴 만한 이유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답을 해준 과학자가 1600년대에 살았던 페르마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페르마라는 과학자는요, 빛이 여기서 여기를 갈 때 이렇게 꺾여가는 이유는 가장 짧은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당신의 이야기의 스토리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요, 여기서 여기를 갈 때 이렇게 꺾여가는 이유는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짧은 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빛은 이렇게 꺾여가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꺾여가는 이유가 가장 짧은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럼 빛은요, 가보지도 않은 길을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야 가장 짧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미래를 예측하고 가는 거야. 결국 미래는 예측 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결국은 이 테드 창이 던지고자 했던 얘기는요, 미래는 예측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배경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 과학에 그리고 물리학에 하나의 좀 던져줄 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론으로 선상을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좀 더 쉬운 말씀을 드려보면 이겁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관성이에요. 관성이 뭐죠? 그렇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하면 쏠려가고요. 급출발하면 뒤로 젖혀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라고 질문을 던지면 과학자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관성 때문입니다. 그럼 관성이 뭐예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왜요? 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지 왜 관성이 절대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거든요.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중력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중력이라는 현상도 왜? 지구는 왜 물체를 잡아당길까? 대답을 못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죠. 질량을 가진 물체는 공간을 왜곡시키고 그 왜곡된 공간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게 중력이다. 그럼 왜 질량을 가진 물체는 공간을 왜곡시키냐? 대답을 못해요. 그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력을 만들어냈고요. 그 중력으로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게 과학적 체계라는 거죠. 그런 과학적 체계의 의문을 가지고 이 소설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숨이라는 책 안에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단편은 숨입니다. 이 숨 안에는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요. 그러면 그쵸, 미적지근한 물이 되죠.
그렇죠? 결국은 뜨거운 곳에 있던 에너지가 차가운 곳으로 옮겨오면서 미적진학물, 어중간한 상태,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이 나가는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이 뜨거운 태양에서부터 우주로 열 에너지가 뻗어나가요. 그러면 결국 이 우주는 적당한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겠구나. 그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까라는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쓰여진 단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적인 설명은 이 테드 창이 뒤쪽에 작가 후기 쪽에 좀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겠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죠. 결국 이 테드 창 작품에서 보시면 과학적 배경, 물리적 배경이 기반이 되어 있고요. 그 물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소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천사와 악마와 댄 브라운의 소설과 테드 창의 작품을 좀 비교한다면 댄 브라운의 작품은요, 적당합니다. 적당히 재밌고요. 적당히 굉장히 재밌어요. 그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적당히 과학적이고 적당히 학문적이고 적당히 문학적이고 적당히 예술적이고 적당히 사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길어요. 두꺼워요. 그래서 처음 책을 읽는 친구들은, 책 읽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테드 창 작품은요, 단편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대신 적당하진 않습니다. 조금 과하게 철학적이고요. 조금 과하게 과학적입니다. 그래도 짧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너무 큰 부담 없이 책을 읽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소설의 길을 걷는 과학자들이, 물론 댄 브라운은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일본 작가의 용의자 X의 헌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로도 있고요. 그리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굉장히 많죠. 작품이 이거 말고도 많아요. 라플라스의 하여튼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최신작입니다. 김초엽이라는 화학자 출신의 단편 소설집입니다. 역시나 과학 소설이고요. SF 소설입니다. 최근에 이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SF 소설을 써서 등단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제가 아직 읽지 못했어요. 곧 읽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과학의 길에 끝이 이거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여야 해 라는 부담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과학자가 될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노벨상을 탈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갈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CEO가 될 거야. 너무 일찍부터 정해놨다라는 거죠. 공부를 하시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새로운 길들이 보입니다. 그 새로운 길들 안에는, 그렇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작가의 길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를 더 짧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유재석의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인물인데요. 이분이요, 수학자 출신이에요. 카이스트 수학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직전에 직업을 정육점으로 바뀝니다. 정확하게는 정육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물론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죠. 그래서 유학을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런 미래가 촉망받던 그러한 수학자들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길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꿈꾸고요. 그 도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길들을 좀 가기 위한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댄 브라운, 테드 창도 과학을 공부했던, 과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를, 과학을 재미있게, 즐겁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보람된 일일 수 있고요. 그것도 과학자의 한 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런 책들에 대한 뒷광고는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읽었던 책들, 즐겁게 봤던 책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래를 위한 도전을 좀 편하게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거여야 해. 난 이 길밖에 없어. 라는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너무 시야를 좀 좁게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전과 희망찬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